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주 와주십시오. 좀. 네. 자주 불러주세요. 작년 여름인가 아마 가을인가 아마 오셨었을 거예요. 거의 딱 아마 반년? 7월? 네네네. 네. 여름쯤에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반팔 입고 했었거든요. 자주 뵙고 싶습니다. 좀. 네. 그래도 우리 Y 스트리트 제가 애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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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항상 시장은 되게 어렵기는 한데, 그죠? 네. 언제가 됐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2024년도 쉽지가 않네요. 변동성도 크기도 하고, 뭐, 금리 역시 종잡을 수 없고, 미국 금리 자체가 변동성이 또 크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박세익 대표님이 보시기에 2024년 주식시장, 이 난이도로 본다면, 한 별점 몇 점이나 될까요? 난이도 내가 어떤 주식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스키장에 가도 스키를 타시는 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보드 보드 타시는 타시는 분도 있고, 그죠? 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배우기는 쉬운, 빨리 배울 수가 있는데, 네. 네, 잘못하다가는 이 쇄골뼈 네, 많이 다칩니다. 네. 그죠? 스키도 뭐 마찬가지죠. 스키 잘못하면 이제 무릎 십자인대 나가기도 하고. 자꾸 무서운 말씀 하시죠.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초보자 코스에서 다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번 2024년도는 한마디로 코스닥 시장으로 따지면요. 난이도 최상급. 그 다음에, 네. 코스피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중급자 정도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중상급 코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보자는 중상급이나 최상급에 갔다가는 큰일 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재작년은 어려운 장이었잖아요. 22년. 예. 네, 그것도 뭐 최상급 코스였었죠. 예. 코스피가 거의 25% 빠지는 장이었고, 미국 시장 나스닥 뭐 30% 이상 빠지는 장이었으니까, 그런 장이었지만은 작년에 많이 회복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는. 그래서 22년도에 까먹은 걸 작년에 만약에 회복을 못했다. 네,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지금 4년 동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더라고요. 4년 누적이요. 4년 유죠. 그래서 그래도 2020년 코로나 때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저 위에서 사셨을 거니까 2,800, 2,900, 뭐 3,000 마이너스 20%면 그래도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0%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800만 원 돼 있는 거잖아요. 네. 800을 1,000만 원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는 분들은 뭐 계좌를 가져오셨더라도 그거 회복시키려면 거의 2배 가야 되는 거죠. 100%, 2배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오시길 잘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상태면 혼자 하셔가지고 절대 회복 못하고 오히려 올해 시장은 더 까먹으실 거라고. 그러면서 한번 계좌를 한번 봤어요. 네. 계좌 보니까 예. 정말 잘 오셨어요. 그 의사 분이셨는데 이제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제가 지금 도려내야 돼. 네. 오히려 의사 선생님 계좌가 네. 수술이 필요한. 네. 네네네. 그 수술을 이래 잘라내야 될 곳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주 중환자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잘 오셨다고.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병 키우지 말고 초기에 오라고. 네네네. 그래서 올해 시장은 좀 되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코스닥하고 뭐 코스피, 그리고 그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홀수의 짝수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특히나 홀수의 작년 같은 시장은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 초에 비관론이 되게 팽배했었잖아요. 네. 근데 존 템플턴 경이 아주 중요한 격언을 말씀해 주셨죠. 네. 비관론은 언제 탄생한다고요? 낙관적인 시장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하고 그렇죠. 회의 속에서 자라며 네, 낙관 속에서 성숙했다가 네. 행복 속에서 죽는다. 사라진다. 예. 네. 그러면 재작년 말하고 작년 초에는 시장이 2023년 홀수이고 대통령 3년 차고 이래서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친놈? 네. 네.
쟤 뭐야? 지금 경기가 망가진다는데 지금 금리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쇼크가 올 거라고 하는데 뭐 주가가 올라가? 굉장히 비관적이었잖아요. 네. 그 비관적 속에서 결국은 강세장은 탄생을 했어요. 네,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작년 23년은 상반기에 뭐 자동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피부, 미용기계 네. 뭐 많았어요. 뭐 상반기까지 엔터도 좋은 게 많았죠. 엔터테인먼트, 조선 뭐. 네. 그런 식으로 되게 돈 벌기 쉬운 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초심자들도 부상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고요. 근데 하반기에만 가면 대주주 과세 요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반기에는 코스닥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해도 뭐 결국 8, 9, 10월 달에 또 코스닥 많이 맞았죠. 빠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1월 말자로 코스피는 2600 한 70 하면서 네. 2023년의 고점을 뚫고 끝났잖아요. 1월 2일 날. 네네네. 연초에. 예, 연초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코스닥은 작년에 기록했던 그 고점보다 더 마이너스 내려오네요. 16%로 끝났어요. 네. 예, 그 정도로 코스닥의 위치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 짝수회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작년 상반기하고는 좀 달라요. 작년 상반기 홀수의 대통령 3년차에는 코스닥이 시장을 주도했고 그 코스닥 중에서도 2차 전지가 주도를 했다면 올해는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었다. 예, 바뀐 것을 좀 인정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네. 주식시장은 네. 케인즈가 뭐라고 했죠? 미인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더 요즘 시대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오디션이라고요. 오디션. 예, 오디션인데 미스터 트롯을 뽑는 트롯 가수를 뽑는 오디션인지 아하. 아니면 슈퍼스타 K 같은 건지 네네. 아니면 뭐 그런 거 슈퍼밴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히든싱어, 네. 모창. 근데 뭐 우리가 슈퍼스타 K 같은 데서 그 전설적인 김광석 씨나 그 똑같이 노래를 하면 중단시키면서 당신 지금 모창해? 이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근데 히든싱어에서는 똑같이 하면 우승이에요. 그죠. 똑같이 하면.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매년 금리 상황,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이 바뀝니다. 성장주가 갈 때, 가치주가 갈 때, 어떤 테마가 갈 때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항상 1년마다 주도주가 늘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코스닥의 홀수의 평균 수익률은요, 과거 25년 동안 플러스 40.9%였어요. 그 얘기도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짝수에는 그러면 평균 수익률 얼마인데? 마이너스 17.5%예요. 그래서 짝수에는 코스닥에서 함부로 놀다가는 부상당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코스닥에서는 이익 실현하시고 올해 연말까지 그냥 좀 푹 쉬시던가. 작년에 7월 달에 2차 전지 질문하셨을 때도 네, 아예 지금보다 우리가 지금 안 사면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은 그 불안감의 포모 현상 때문에 딱 쫓아 사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의 특성, 그 대주주 과소 여건 때문에 8, 9, 10월 달은 항상 빠지니까 10월 말에 사셔도 이 가격보다는 싸게 사실 수 있으니까 막 쫓아서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0월 말까지 이제 많이 빠졌었고요. 반등이 들어오는데 그 반등을 보는데 이게 짝수회가 시작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가 시작되고 이번에도 또 트럼프 또 상대가 트럼프야. 불확실성. 네, 이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가 보면 그 미친놈 전략을 쓰잖아요. 트럼프가 미친놈이 또라이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네, 뭐 크레이지맨 전략, 매드맨 전략,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게임 이론 그 용어니까요. 용어니까요. 예. 그래서 이 크레이지맨 전략으로 협상의 달인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런 식의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 계속 트럼프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주를 사더라도 웬만하면 좀 싸게 사자는 거죠. 웬만하면. 비쌀 때 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올해는 코스피로
예, 돈을 버는 장이고 코스피는 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15%에서 30%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고 코스닥은 웬만하면 올해는 다치지 말자. 네, 코스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이 말 그대로 스키장으로 따지면 최상급 코스고 네, 그러니까 최상급자라면 거기서 이제 놀면 되는데 네, 자칫 잘못했다가 이제 중급자나 초급자가 왔을 때 이제 다리가 부러질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고 제가 축구 이번 아시안컵 대회를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다가 어제 유일하게 처음 봤는데 예. 역시 제가 보니까 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예. 옛날에도 제가 뭐 야구 제가 좋아하던 팀이 5연승, 6연승 하면 제가 보면 꼭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네. 이게 그거예요. 실력에 비해서 최근에 좀 많이 이겼잖아요. 네. 그러면 기대치가 높아져 있잖아요. 아. 그게 주식하고 똑같더라고요. 최근에 좀 평균에 비한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혹시 하고 딱 보게 되는데 기대치가 높아졌을 때 딱 보는 게 마치 기대치가 최고치에 달했을 때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평균 회귀한다. 네, 그래서 어제 괜히 새벽 2시까지 예. 그 지니까 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지고 나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한 1시간 동안 네. 이 분한 마음에 피곤하신 그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2월 7일 네. 수요일 그러니까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게 4강에서 패배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또 축구 경기에서 배울 점이 이번에 요르단이 80위권이었잖아요. 피파 랭킹. 예, 우리는 27위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또 축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 축구 감독. 예, 예. 그래서 처음에 한 50분을 보는데 너무 여유 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요? 우리나라가. 오. 뛰는 양이 물론 연장전 2번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피곤할 수는 있는데 확실히 뛰는 경기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미들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장 프론트 라인에서 빠른 움직임을 안 보여주니까 이제 찔러줄 수 있는 패스를 할 만한 상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을 뒤로 빼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제가 갑자기 와이스트리 축구편이 됐는데 네. 저희 뭐 예전에 그 대표님 그 축구장도 쫓아가고 한번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투자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절대 약팀이라고 반드시 이길 거다는 그런 기대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주식할 때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달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거기에 맞는 좀 대응 전략이 또 항상 있어야 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욕 듣는 내용을 쭉 보니까 전략이 없었다. 네네. 네, 저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제가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였으면 후반은 분명히 전술이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 전망이 그대로 맞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그죠? 뭐 틀릴 수도 요르단이 있고요. 네. 그렇게 나올 줄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이런 전략으로 가면 저기는 또 우리를 분석해서 또 다른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시장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됐을 때 유연하게 또 이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 시장을 대비해야 좀 네. 부상은 덜하고 즐길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이 투자 난이도를 좀 이겨내려면 뭔가 좀 필요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자신만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금리를 잘 읽는다라든지.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또 잘 안 보이는 장세 같기도 해서요. 네. 이제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렇다면 그렇게 난이도가 다른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는 건데, 그 테크닉을 알려줘. 그런 최소한 거잖아요. 중급자 코스라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네. 뭐 이거죠. 예. 네. 사실 그 상급자가 초급자 코스 가서 타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죠. 네. 그래서, 올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명확한 나의 투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예. 실력이 있으면, 노하우가 있으면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노하우나 우리의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기가 되는 그런 원칙은 뭘까?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올해가 왜 코스피는 되는데 코스닥은 좀 위험한 장이냐면, 네. 중소형주를 해야 될 때라 대형주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네.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중소형주장이었나요? 대형주장이었나요? 그때는 대형주들도 엄청 올랐죠. 그때 빅7이었잖아요. 예. BBIG. 아, 네. 그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예. 그러면서 BBIG의 인터넷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네. 그죠? 바이오는 뭐였죠?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 네네네. 그때 보면 셀트리온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는 또 NC소프트라든지 그런 것들 뭐 많이. 그런 것도 있었고, 반도체도 반도체가 아니라 B 중에 하나가 배터리였죠. 예, 그죠? 예, 예. 그러면서 배터리 LG화. 바이오? 예, 그때 LG엔솔 떼내기 분할하기 직전까지. 네. 그런 식으로 그때는 대형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코로나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인데 저금리로 만들어 주니까 하지만 저금리인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 락다운 돼 있는데 그때 식당 많이 망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사기가 무서운 거예요. 스마트 마니가. 그래서 대형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 상황이 네. 불안하면. 예. 네, 불안하면 그런 식이고요. 자, 그런데 21년도가 되니까 21년 초에 삼성전자도 96,000원 가고 현대차 28만 원 가고 셀트리온하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다 고점이 막 네. 나오죠. 날아갔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21년 하반기로 가니까 중소형주들이 올라요. 그러면서 위메이드, 예, 플레이 투 온, 네. 메타버스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나면서 예, 그런 유들 NFT 하는 회사는 뭐야 이러면서 대형주는 안 되는데 중소형주가 막 올라가는데 21년도가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순이익 영업이익이 좋았어요. 그죠? 네. 22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21년 장이 어떤 장이었냐면 한마디로 실적 장세. 20년은 금융 장세. 예, 유동성. 그렇죠. 예, 그런 식에서 유동성 장세에서는 결국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고 실적 장세에서는 실적을 미리 선반영한 대형주들이 실적 장세 초반을 주도했다가 실적 장세 후반으로 가면 뭐가 되죠? 역금융 장세가 되죠. 금리를 네. 올리면서. 그래서 22년도가 실적이 그렇게 많이 부러지는 건 아닌데 페드가 금리를 막 전격적으로 올리면서 역금융 장세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주식, 그 기업의 주식들도 많이 빠졌었죠. 네. 실적이 좋은데 빠지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안 좋다고 더 빠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가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다음에 오는 게 역실적장세죠. 네. 왜냐하면 역금융장세가 말 그대로 금리를 쫙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경기가 이제 꺾이게 되고 실적이 부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역금융장세가 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경기 쇼크가 오고 네. 경기 쇼크가 오면 이게 리세션이 하드 랜딩으로 오면 그때서야 또 중앙은행이 오 이거 경기 살려야 되겠네 하면서 다시 금리를 낮추면서 다시 금융장세가 돌아오고 네, 그런 식에서 보면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 초반에는 대형주가 주도하고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트로이카가 주도한다 했었죠. 은행, 건설, 증권 뭐 이런 식으로 네. 트로이카가 주도한다고 했었고 요즘은 좀 잘 안 맞아요. 예, 그죠.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네.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러면 아마 머릿속으로 지금은 도대체 무슨 장세야?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지금이 금융장세 아니잖아요. 아직은 물론 이제 조금 빨리 가는 분들은 약간 금리 인상이 끝난 시점부터 금융장세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우리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이 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던 이런 상식을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시장이 빨라졌어요. 네, 옛날에는 두 수, 세 수를 내다보면서 바둑을 떴다면 이제는 네 그수 내가 다 알아 하면서 다섯 수, 여섯 수, 일곱 수를 떠버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야 금리 이제 내린다잖아. 그러면서 금융장세를 생각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또. 그러니까 23년 약간 하반기 23년 말부터 좀 금융장세다 그래서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아니 왜 미국은 왜 저렇게 M7 종목만 올라가지? 네, 그런 게 이제 금리 내릴 거니까 금융장세를 기대하면서 먼저
아직은 금리가 저 위에 있는데 실제로는 역금융 장세가 계속 됐어야 되는데 벌써 금융 장세를 생각하면서 막 앞질러 가는 거죠. 예, 투자자들이 앞질러 가는 성장도,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제롬 파월이나 페드 연준의 의장들이 이 투자자들이 너무 앞서서 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부의 효과 때문에 또 소비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 소비를 하게 되면 물가를 또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롬 파월부터 연준 위원들은 아니야 우리 계속 금리 올릴 수도 있으니까 니네 자꾸만 금리 내린다라고 상상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24년 초부터 좀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을 그래서 네. 하시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연준의 조치로 인해서 연준이 원래 하는 일이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걸 미리 차단하고 네. 그러니까 거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이 경기가 꺾였을 때도 충격이 별로 덜 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2023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하드랜딩이 온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거품이 없었는데 무슨 하드랜딩이 오지?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산이 높지도 않았는데 무슨 네. 골이 그렇게 깊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 논리를 말씀드렸었잖아요. 2018년부터 트럼프가 그때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야기시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19년도에 보면 ISM 제조 PMI나 그거 다 박살 났었거든요. 지금처럼 작년처럼. 박살 났다가 19년 말부터 20년도에 이제 회복되나 했더니 코로나가 또 터졌잖아요. 네. 코로나가 터졌는데 무슨 시설 투자를 하고 캐펙스 확장을 네. 하고 해요. 못했잖아요. 네. 단지 페드가 너무 미 연방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뿌려주다 보니까 그 돈 받아서 굿즈 막 사는 바람에 네. 예, 그 굿즈는 많이 팔렸죠. 노트북을 비롯해가지고 네네. 집에서 신청해가지고 그 내구재 같은 것들. 내구재가 서비스 매출은 이제 바닥이었는데 그런 일시적인 이제 좀 과열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이 와 이거 경기가 좋아지니까 막 시설 투자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하드랜딩 온다라고 했을 때 네. 2018년, 19년, 20년, 21년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가 없었는데 하드랜딩 안 온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도 이제 진짜 하드랜딩 온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없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 국채 금리가 4%에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M7 종목들은 보면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네. 현금도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 이 M7 종목들 보면 매출이 전부 다 두 자릿수 상승해요. 그 뭐 이렇게 테슬라나 뭐 이런 거 좀 빼면은 빼고. 나머지들은 좋았죠. 네, 테슬라만 반토막 나 있고 영업이익률도 빠졌는데 나머지 회사들 보면 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이익률 뭐 43% 이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던 게 매출은 두 자릿수, 코스트는 뭐 4%, 5% 증가. 네.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시장은 스마트해서 지금 대형주로 유동성 장세에 그런 기대감에다가 고금리 상황에서 현금이 많은 기업으로 솔팅하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올랐던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형주는 뭐 왜 그래 좀 지지부진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뭐 삼성전자도 42%나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사실은. 올랐어요. 예, 23년. 하이닉스 88% 오르고 현대기아차도 오르고 단지 작년 상반기 때의 2차 전지만큼 못 올랐기 때문에 뭐 저렇게 지지부진해 하는 식으로 느끼셨을 수는 있지만 뭐 이래저래 그 성장이 나오는 그런 대형주들은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도 높은 상황이니까 이 고금리의 중소형주들은 언제든지 이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매기가 그쪽으로 이제 쏠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조심조심하게 성장이 나오는 주식만 막 골라서 샀었잖아요. 네. 네, 작년에 올란 기업들은 보면 다 어느 정도 실적 성장을 베이스로 올랐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짝수에다가 금리도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안 떨어지는 이유가 미국의 경기 관련 지표가 나오는데 너무 잘 뭐야 나오니까. 경기 왜 이리 좋아.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는 안 떨어지고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좀 애매한 기업들이 머리를 들다가 아이씨 금리가 아직 이러네 하면서 또 머리 쳐박고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요. 긍정적인 부분은 ISM 제조 PMI가 쫙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치고. 네, 바닥치고 지금 올라오고 컨센 대비해서 서비스 PMI도 그렇고 제조 PMI도 다 컨센 대비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제조 PMI도 47점 얼마로 생각을 했다가 49점 얼마 이렇게 나오고 서비스 PMI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024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경기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잘. 2008년 그런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만 있지 않으면 네,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제조 PMI가 구매 관리자들이 설베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경기가 올해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면 일단 그 경기, 미국 경기에 낙수 효과가 있는 그런 기업은 뭐지라고 먼저 찾게 되어 있고요. 미국의 경기를 주도하는 지금 최고의 대장주는 뭐니 해도 AI잖아요. 네, 그쪽에서 뭐 GPU 아무리 비싸도 뭐 30만 개 확보하면서 막 지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낙수 효과를 얻는 기업은 뭔가 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반도체가 강했던 거고요. 작년 초,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전기차 어마어마하게 드라이브 걸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보조금 주면서 전기차를 드라이브를 걸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1등 뭐지? LG 엔솔부터 그 밑에 들어가는 양극재 회사부터 이런 것들이 올랐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가 아니야? 하이브리드인가? 뭐 이러고 있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네,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또 하나는 그런 전기차를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보조금을 줬었는데 이 보조금 정책도 좀 바뀌고 있잖아요. 나라별로 조금씩 줄어들죠. 유럽도 줄어들고 미국도 IRA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 차별화된 정책도 쓰고 그런데 소비자 단에서 뭐 확산이 돼야 되는데 얼리 어답터까지는 샀는데 사셨어요? 저는요, 아니에요. 네, 저도 아직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먼저 타려고 하는 얼리 어답터들은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샀죠. 얼추 샀다. 네. 그러면 이제 대중화돼야 되잖아요. 쫙 이 침투율이라고 하는 게 쫙 올라와야 되는데 중국은 40%,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대까지.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 느리죠, 보면. 한 집에 2대씩 있는 나라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침투율이 미국이 이제 겨우 이제 10%인데 여기서 확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하이브리드가 1등이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성에 약간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고 그런데 그래도 테슬라가 1등이니까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는 믿고 가야지 했는데 테슬라가 2022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6.8%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중에 아무도 16% 못해요.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 BMW 정도가 11%, 도요타가 한 10%대. 뭐 그런데 얘는 뭐야? 16.8%야? 했던 게 9% 나와버렸잖아요. 이제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차 성장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야? 챗GPT AI야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그러면 챗GPT도 똑같아요. 이 전기차처럼 언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성장률의 기스가 나올 때는 주가가 확 부러질 건데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 발표를 할 때 캐펙스 투자를 다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서버라든지 서버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 발표를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이쪽 시장은 이제 열린 거잖아요. 재작년 11월에 챗GPT 나오면서 이제 열린 건데 서버용 AI 했더니 뭐 작년 말에는 온 디바이스? 디바이스별로 또 AI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확산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체적인 그 섹터별 주도주는 여전히 이제 AI가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주는 21년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그때 21년 초만 하더라도 2차 팬데믹 때문에 에이 경기가 정말 좋아지나 이랬다가 항상 의심을 품고 있었죠. 네, 근데 삼성전자도 실적 좋게 나오고 다 막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 단까지 이제 밑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경기가 정말 좋아지느냐에 대한 지금은 올해는 정말 경기가 떨어진다라는 게 컨센서스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무슨 중소형주를 사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시장도 러셀 2000은 연초 이후 마이너스예요. 예. 마이너스 3% 이상이고 나머지 3대 지수는 다 연초 이후 플러스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뭐 코스피랑 코스닥 그런 측면에서도 코스닥은 확실하게 올해가 경기 하드랜딩이 아니라 오히려 업턴이네. 경기가 오히려 회복되는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거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약간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또 더 안전할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이제 코스피 코스닥 내에서만 엇갈리는 게 아니라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뭐 회복을 해봐 2,600 아닙니까? 코스피 입장에서 네. 보면은. 근데 뭐 미국은 뭐 3대 지수 이렇게 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만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네. 일본도 34년 만에 최고치 가고 있고. 뭐 인도 증시도 잘 나가고. 물론 이제 너무 잘 나가는 나라랑 비교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미국 증시랑 너무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거 팩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진짜 한국 시장 짜증나서 못하겠네. 요즘 다 그런 분위기잖아요. 분명히 지금 댓글로 아직도 국장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거기다가 또 국장 탈출은 IQ 순입니다. 지능순이라고. 네, 지능순입니다. 요런 이제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50%는 맞고 50%는 이제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3,316을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도 2,600이니까 네.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답답한데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5불, 84불 이러고 있어요. 100불 같은 게. 네. 100불 같은 게 85불 하니까 고점 대비 아직까지도 15% 떨어져 있잖아요. 하이닉스 전 고점 이제 거의 다 왔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96,000원 하다가 지금 75,000원 하니까 그래서 메모리는 지금 마이크론 주식만 보더라도 그 엔비디아나 다른 그런 파운드리라는 TSMC라든지 그쪽하고는 약간은 좀 느려요. 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5불가 있는데 삼성전자 75,000원이고 네.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도 뭐 10만 원 하고 있다 이러면 한국장이 이게 문제 있다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섹터 내 종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만이 뭔가 이게 이상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게 없는 거고. 없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영업이익률 뭐 43% 뭐 이래 나온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 기업이 없나라고 보면 있어요. 클래시스 같은 회사가 영업이익률 50%예요. 작년 상반기까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박진영 씨 그 JYP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 30%예요. 근데 최근에 JYP도 자기 회사 주식 샀다가 또 물리셨던데 그분도. 네, 반토막 나긴 했는데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는 작년 상반기까지 많이 올랐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만의 이 수급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외국은 미국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 비율이 80% 이상이거든요. 근데 국내는 개인 투자자 비율이 거래대금의 80%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리 영업이익률이 좋은 기업도 변동성은 큽니다. 그 부분은 뭐 인정을 하고요. 자, 여기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네네네. 요게 과연 워킹을 할 건가? 그게 이제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쫙 과거 한 30년 전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나라에 저퍼 혁명이 있었죠. 그게 92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그때 바이코리아 막 이럴 때요. 그러다 보니까 저퍼가 뭐지?
제가 94년도에 입사를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저포혁명이 일어가지고 기업을 분석할 때는 PR, 네. EPS를 분석해서 PR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제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저희 부장님한테 딱 드렸거든요. 네. 아침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저희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박세익 씨, 근데 뭐 이런 거 좋은데 네. 지금 삼성전자 7만 원인데 예. 대우전자 10,000원이야. 대우전자. 대우전자는 10,000원이야. 대우전자 기억도 못 하실 텐데. 네, 대우전자 없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세 종목 얘기해서 90년대, 삼성전자 90년대. 얼마고 네. LG전자는 얼마고 대우전자 10,000원이야. 대우전자 싸잖아. 예. 예,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 그런데 PER이랑 PBR 개념이 그때 막 나왔던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알려진 그 벤자민 그레엄이 그 인텔리전트 인베스터라는 현명한 투자자 책이 네. 나온 지가 1940년대 아닙니까? 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네. 바로 또 있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한테 개방한 게 92년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 존리 대표님이 그때 90년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와, 아니 이렇게 개념이 저포 개념 없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있나? 이러면서 한국에 널려 있다고. 네, 널려 있으면서 그때 엄청 올랐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한국 시장만의 이 가버넌스,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한국 주식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아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번에는 정부에서 이걸 드라이브를 건다고? 근데 이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건 게 언제 있었냐면 일본에서 시작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네. 1년 전부터. 그게 1년 전에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PBR 1배 안 되는 거랑 그다음에 뭐 또 등급별로 나누고 이런 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1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전에 도쿄 증시에 거래되고 있는 그 MSCI 인덱스에 포함되는 일본 기업들의 PBR이 1배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4배까지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한국의 지배 구조가 개선이 돼? 그러면 지금 PBR 0.9에서 놀고 있잖아요. 네. PBR 0.9가 딱 2,520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래? PBR이 1.4까지 올라가면 얼마까지 가는지 아세요? 3,920이에요. 오. 4,000이에요, 4,000.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외국인 시장 개방됐던 92년도에 대한 데이터들도 있고 해서 또 최근에 일본 시장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구마구 사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정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안을 짜서 발표할 겁니다라는 내용을 보면 이대로만 되면 무조건 해소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그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 총선용 그냥 단발성인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 얘기를 했더니 최근에 저는 기업들이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기업들이 움직여줘야죠. 아니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기업들이 너는 지져라, 네가 해라. 나는 잔다. 뭐 그러니까요. 이러면 뭐, 네, 사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우리 옛날에 그동안 뭐 계속 쏟았습니다. 사실. 네, 네, 물적 계속 분할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경영진이나 그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이렇게 주주의 원성을 얘기를 안 해주나? 못하죠. 정도로 회장님한테 혼날까 봐요. 못하죠. 예. 그죠? 그런 게 좀 회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고 있고 이제 그 대기업 계열에서 벌써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사주 있는 거 소각하겠다. 뭐 삼성물산, 현대차그룹, 뭐 은행들 뭐 다 줄줄이 그렇죠? 발표하죠. 지금 줄줄이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좀 빠르긴 빠르구나. 이 정부에서 딱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빠르게 얘기를 해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도 저는 기업이 안 할까 봐 걱정이었는데 예. 지금 분위기는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동산 할 때 예. 알박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개발되는 거예요. 예. 낙후됐던 동네가 예. 그 일대가 전부 재개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거 옛날에도 재개발한다 했다가 안 되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불신 때문에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알박기 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딱 맞네요.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도 이거 여러 번 속아가지고 이것도 10년 내에 되겠어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으로 어느 지역이 재개발되고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동네가 바뀌고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번에 92년도에 그 외국인 시장,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개방하고 나서 92년도가 굉장히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라디오에서 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그때 미국 경기가 90년에서 91년 넘어갈 때 리세션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유가가 올랐냐면요. 이라크가 그때 쿠웨이트를 침공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91년도 2월 달인가 사막의 폭풍 작전 막 하고 뭐 그러면서 걸프전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쟁에다가 이거 또 제2의 뭐 5차 중동 정쟁 뭐 하면서 제3의 제4의 또 오일 쇼크 오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 속에서 경기는 80년대 말까지 아시아 버블이었잖아요. 그러면서 90년부터 아시아 버블이 깨지고 91년, 92년도에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한테 시장 개방을 했던 거예요. 고육지책으로. 그때 1990년도에 12.12 사태라고 그 삼투신에다가 얘기해서 정부 자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 그때는 결국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전화 돌려서 주식 얼마치 사라고 하던 시절이죠. 공적 자금 찔러 넣어서 주식 사게 만들었는데 결국 1990년대에 깡통 계좌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반대매매 나오면서 깡통이 쏟아지고 그런데 91년도에 전쟁 터졌죠. 물가는 높아져 갔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92년도에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개방을 했는데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멀티플을 보면서 사면서 저퍼 혁명이 그때 나타났던 거거든요. 우리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93, 94년에서 95년 초까지 시장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박세익 씨 무슨 PR이고 뭐 EPS 그런 거 하지 마 했는데 그 논리대로 시장이 올랐어요. 네, 외국인의 잣대대로. 그때 신입사원 박세익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너무 이게 총선용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게 어떻게 우리 시장의 체질 개선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게 말이죠. 우리나라 시장 되게 빠르고 또 아까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좀 뭐 매매 비중 한 80%. 또 유튜브라든지 정보도 굉장히 빠르게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주기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른바 저 PBR 관련주들이 거의 한 최근에 며칠 동안 테마주처럼 확 갔다가 또 차익 실현 물량도 확 쏟아지고 이거는 물론 이제 시장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요 흐름에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목별로 보면 우리가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읽은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 저 PBR 주면서 고배당 주식 이게 전통적인 게 은행주도 있지만 통신주 있잖아요. 통신주가 KT를 외국인이 44일 연속 순매수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확인을 봤더니 진짜더라고요. 11월, 12월, 그 다음에 2월 2일까지 뭐 1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례인 거죠. 그러니까 저 PBR의 고배당 주식.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그래? 그냥 아예 매집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급이 되게 깨끗해져요. 사고 단타치기 하던 매물을 그냥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이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지금은 좀 빠른 분들, 단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 하면서 샀다가 팔아먹고 했던 이 변동성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의 매수에 의해서 물량이 잠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추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은 추세는 보이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변동성 보이긴 보통 하고.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 1파 상승 있고 그 다음에 이 1판에서 조정 그 꼭지에서 산 사람들 털고 2파 조정 받으면서 털고 그 다음에 올라가죠. 내가 여기서 왜 샀을까 하면서 하다 손절하면 또 이제 가죠. 그 조정이 한 달에서 한 2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발표가 나오고 나면
뭐 뉴스에 샀다가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파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한두 달 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하. 예.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은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다고 하면 수급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하나 조금 저도 기관 투자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 우리가 기관 투자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기관 투자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네. 아까 미국은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짧은 뭐 심리에 의한 변동성은 좀 덜 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기관들도 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그런 예, 자금들이 투자가 많죠. 아니라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죠. 증권사 프랍 트레이딩 룸에서 막. 예, 막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가장 큰 기관인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수익률 계속 측정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국민연금이 작년에 지금 많이 올라간 그 가치주를 많이 들고 있는 운용사 펀드 뺐었잖아요. 뺐었잖아요. 네. 예, 작년 연말까지 뺏어가 올해 1월 초까지 계속 팔았었거든요. 그 운용사가 지금까지 그거 갖고 있었으면 대박 났을 텐데요. 대박 났죠. 그래서 그 운용사가 그 국민연금은 다 뺏겼지만 그 공모펀드 수익률 보면 최근에 가장 좋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가 이 아웃소싱을 하고 그 평가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 우리나라처럼 사이클 기업이 많고 시장의 색깔에 따라서 그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낮다 보니까 쏠림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가치주가 많이 언더퍼폼을 할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지금은 가치주 언더퍼폼이 거의 이제 바닥이야 했을 때 네. 오히려 사줘야 되고, 그죠? 이제는 성장주가 이거 너무 거품 영역인데 했을 때, 성장주 펀드가 그동안에 1년 반 수익률이 최고였으니까 성장주 더 하세요 하면서 얹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조금 팔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리밸런싱인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거 왜 못 쫓아가서? 예. 그러면서 우리는 기관 투자가가 오히려 가장 1년 반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게 만들게 돼 있고요. 예.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을 거기서 펀드를 회수하면서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댓글 다 보고 하니까 개관 이러잖아요. 왜 너네 저 위에서 샀는데 밑에서 까고 있냐. 개미 털기 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데 사실 개미 털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단기적인 1년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펀드 회수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그 기관 투자자들도 돈 맡긴 사람이 자기 돈 달라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뭐 팔아서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개인 자금이 대부분이지만 저희도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금을 회수하신 개인분들이 계세요. 작년 7월에 가장 환매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왜 2차전지 안 사? 가장 컴플레인이 아니 지금 진짜 많았다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이렇게 데도. 불을 뿜는 2차전지 왜 안 사요? 왜 적자 나는 하이닉스 들고 있냐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결국 환매해가지고 그쪽으로 나는 옮겨 타겠다. 그래서 그게 대중의 쏠림 현상은 기관이나 개인이나 어쩔 수는 없는데 기관 투자가는 그래도 시장에 오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기관이 왜 기관 역할을 못하나. 특히나 우리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뭐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보험사들이 우리가 변액보험 넣어놓으면 그게 나중에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또 다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 아이 뭐 하기 뭐 이런 펀드도 있고 그랬을 때 조금 장기적인 데이터를 갖고 기관 투자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의 그 교과서에 보면 기관은 오히려 밑에서 진입을 하고 대중들이 위에서 막 열광할 때 기관은 판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 한계죠. 측면에서 기관 투자가들도 좀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또 기관 투자자에게 돈을 맡기는 분들조차도 네. 저도 작년에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나 빨리 2차 전지 사야 되니까 빨리 환매해달라고. 네. 또 하나 고민이 드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도 저평가주들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개선이 돼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가는 기업들 한두 달 동안은 테마주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저평가는 해소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으로 보면
저평가 주식은 네.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오면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방이 네. 뻥 뚫린 성장주가 또 아니라면 네. 이거는 되게 좀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치주 투자하신다는 분들이나 네. 처음에 그 벤자민 그레엄의 책을 보고 워런 버핏도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담배꽁초 투자법 그쵸. 식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했던 이유가 잘 보세요.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PBR 0.5니까 샀다가 네. 가치 영역이니까 음. 그럼 뭐 1배 되면 팔 거잖아요. 네. 가치주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면 가치주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자 논리는 다 똑같아요. 싸다고 해서 샀다가 올라오면 팔려고. 그러면 거기는 쌀 때 사서 조금만 비싸지면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윗골이 달리죠. 그래서 수급이 맞아요. 올라갔다고 막 윗골이 때리면서 달려. 덜고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연봉으로 보면 윗골이 달고 다시 네. 내려오고. 그래서 가치주 투자는 저는 그런 식으로 PBR이나 PR의 잣대를 그어놓고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올해 제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걸 있을지 모르고도 올해는 그래도 가치주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얘기는,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네. 경기가 올해 나쁘지 않고 미국의 제조 PMI라든지 ISM 서비스 PMI가 돌아서면서 올해 의외로 경기가 오히려 돌아서는 해라는 거죠. 경기가 돌아서면 아까 시클리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 사이클 기업이 돌아서는데 사이클 주식이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그 가시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경기의 업턴하고 다운턴에서 이 변곡점이 언제 나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사이클 주식이 다운턴에 걸렸을 때 한없이 싸지는 거예요. 한없이 PBR 뭐 0.2도 가고 0.1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업턴이 되면 쫙 올라오기 때문에 가치주 투자는 이렇게 줄 그어놓고 PBR 밑에 가면 내가 사야지 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그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김광진 형님. 네. 가수, 마법에서. 네. 광진이 형님이 PBR 0.1 되는 자동차 주식이 0.1 됐을 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언제? 예, 그게 한 3년 전이었는데 어. PBR 0.6부터 계속 샀는데 0.6, 0.5, 0.4, 0.3, 0.2까지 사다가 네. 0.1대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자살하고 싶다고. 그 농담으로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예술가셔서 이제 네.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그렇습니다. 풍부하셔가지고 예. 저는 좀 그래도 예. 걱정이 돼가지고 예. 형님 저녁 한번 드시죠 해가지고 막 같이 또 저녁도 먹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 잣대 꺼놓고 하시면 안 돼요. 네네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망할 수도. 그게 자동차 부품 회사라서 큰일 날 뻔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 투자도 철저하게 업황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또 부동산으로 아까 알박기 말씀드렸는데 네. 부동산으로 따지면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평당 7천인데 네네네. 그 앞에 골목에 있는 5층짜리, 3층짜리 빌라는 나홀로 빌딩이나 빌라는 네. 똑같은 30평인데 평당 3천 안 된다고요. 저평가죠. 네, 그래서 여기는 7천인데 여기는 3천이니까 이게 싸다라고 해서 사봐야 집값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안 올라가는. 근데 언제 올라가요? 그 일대 재개발. 재개발할 때. 네. 그 일대 재개발할 때. 여기를 다 쓸어버리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올리면 딱딱딱 해보면 평당 7천, 8천 받을 수 있겠네. 그럴 때 그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 투자처럼 우리나라 가치주는 철저하게 이제 재개발이 시작된다라는 게 그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 모멘텀이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모멘텀이 언제 시작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게 가장 좋은 힌트가 ISM 제조 PMI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 PMI가 이렇게 돌았을 때 한번 과거 차트 한번 쭉 한번 보세요. 2016년도에 네. 1월 달에 그때도 홍콩 ELS가 낙인 들어가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막 낙인 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중국발 위기, 홍콩 위기 많았었지만 2016년부터 미국의 PMI가 돌아서면서
홍콩 지수가 2016년 초에 H 지수가 그 반토막이 났던 H 지수가요. 1년 반 만에 다시 정고점을 가요. 그게 제조 PMI의 파워라는 거죠. 그 제조 PMI가 돌아서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있잖아요. 네. PPI가 돌아서게 돼 있어요. 최근에 중국의 PPI가 아직까지는 이제 마이너스긴 한데, 그렇죠. 머리를 지금 막 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 되면 이 PPI가 플러스로도 돌아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이런 시클리컬 주식들이 있잖아요. 저 밑에 가치 영역에 PBR 0.3, 0.4, 0.2에 가 있던 주식들이 막 올라와요. 은행주까지 올라와요. 그런 식으로 가치주에 언제 업황 모멘텀이 시작되는 데는 미국의 제조 PMI를 봐라. 근데 이제 그 말인 즉슨 경기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작동을 해서 거버넌스, 그러니까 저평가 요인도 같이 해소가 될 때 이거 그럼 완전히 폭발적인 걸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폭발적으로. 근데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네.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투자자들의 신뢰가. 에이,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진짜 자사주, 지금은 자사주 있는 기업들만 있는 거 소각하겠다. 요런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따라 나와야 될 기업들의 조치는 뭐냐면, 우리도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거를 소각하겠다. 이제 요 발표가 앞으로 쭉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발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거래소에서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PBR 1배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일본 증시가 했듯이 네. 너네 어떤 식으로 이 저평가된 걸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해야 되고요. PBR을 올리는 거는 PBR은 ROE의 함수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미국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켜 버리면서 자기 자본 자체를 아예 줄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이익이 100억이 나는데 내 자기 자본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ROE가 10%죠. 근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가지고 500억 원어치를 다 소각시켜버려서 자기 자본이 500억으로 줄었어요. 500억으로 줄었는데 여전히 100억 이익이 나오면 ROE가 20%네. 그러면 PBR이 2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PBR을 갖다가 해소시켜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발표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배당을 많이 드릴게요 보다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게요라는 이 조치가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 나오면 그런 거에다가 경기도 회복되는 거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 시장이 좀 폭발하지 않을까. 그때 되면 미국의 CPI도 이제 2%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예. 그러면 페드가 지금처럼 금리를 5.5% 유지하고 있을 이유도 없고요. 올해 한 3번에서 많이는 5번 정도 금리를 인하했다가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까지 이루어진다면 소위 말해서 금상첨화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경기 반등을 이제 함께 누리려면 기업들이 어떤 내놓는 카드도 일회성,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냥 배당 얼마 드립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율을 얼마나 높일 거냐,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을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거냐를 보여주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우셔가지고 네. 어떤 기업을 공시를 했는데 자사주 소각이 없는 자사주 매입만 공시가 나온다. 네. 그러면 이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저희가 퀀트 다 돌려봤거든요. 네. 돌려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질문에 앞서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해서 ROE가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도요.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고 소각하는 기업을 보면 7개월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시점에서 7개월 동안 시장을 아웃퍼폼해요. 그 정도로 이 자사주 매입은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어떤 기업들은 매입해놨다가 저 위에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했었잖아요. 뭐 그쵸. 아니면 뭐 이렇게 대기사에게 네. 주식 교환을 하거나. 예. 그런 것도 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이제 자사주 매입한 거는 소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주에게 환원하는 거다라는 이제 계몽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꼼수가 안 통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똑똑해지셔가지고 네. 그 뭐더라? 막 와이스트리 이런 거 구독하시면서 똑똑해지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주식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기초부터 지금 고급 단계까지 네. 많은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또 거버넌스 쪽으로 네.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주식 초등학교 할 때 박세익 전무님 그때 인피니티 시절에 처음 찾아갔을 때도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그 네. 10억으로 된 거 그거 바꿔야 된다고. 네. 근데 드디어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거 하나 풀어내는데도 그냥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대주주 과세 요건이 연말마다 이 그러니까요. 코스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그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주식하면서 그런 변동성에 고객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시장을 왜 이렇게 단타치기로 만드냐는 거죠.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고 연말만 되면 좋은 주식 팔았다가 그렇죠. 또 배당락 있고 나면 다시 사야 되고 단타를 조장하는 이러한 악법은 없어져야 됩니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지금 50억으로 그렇죠. 높아져 1인당. 있죠. 예, 예. 네, 없어진 게 아니라 가족 합산도 사실 이제는 사라졌고요. 그때는 가족 합산에 있어서. 그때는요 직계 좀비속뿐만 아니라 친인척이었어요. 예. 친인척이었어요. 인척 어디까지 인척인지 예. 되게 그때 모호하잖아요. 얘기까지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직계 좀비 속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1인당으로. 그렇죠. 예, 큰 발전이죠. 뭐 이 정도만 해도. 그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혹시 좀 빠져 있다라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야 요거는 그래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런 정책 안 나올까 좀 아쉬운 점 혹시 있으세요? 그 크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주주 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네. 뭐 공매도 작년에 뭐 공매도까지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네. 그 공매도 빌미를 제공하는 거. 예. 연말만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아무리 주식을 좋게 본 사람들도 팔아야 되는 걸 아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기관들이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아하. 연말만 되면 니네들 맞으니까. 팔게 돼 있잖아. 그런 거를 조장을 하는 그런 환경은 없어야 된다. 예, 이거였었고 또 두 번째 그게 물적 분할 같은 이 사태였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LG화학 때부터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에코프로 주주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왜 빨리 상장 안 시켜주냐라는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도 예. 자회사 이중 상장. 분할 상장이 왜 그 지주 회사의 가치를 갉아먹는지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죠. 카카오가 고점을 쳤던 게 언제냐면요. 카카오뱅크 상장했을 때예요. 네. 그때 17만 원 고점이 쳤고 가장 최근에 한번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가 고점이었어요. LG화학의 고점도 LG엔솔 상장할 때예요. 그 정도로 이 분할 상장이 지주사 가치를 훼손하는 건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주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 가치를 왜 디스카운트 시키냐고. LG화학이 LG엔솔 82% 들고 있는데 그 100조면 82조. 네. 82조를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왜 디스카운트 하냐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랑 밑에 자회사 상장해가지고 쭉 있을 때 아니 그걸 왜 지분 가치를 인정 안 해주냐고 그러잖아요. 그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모르는 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ETF랑도 비교를 해요. ETF 보면 코스피 200 그 그쵸. 벤치마크를 그 코스피 200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코덱스 200이잖아요. 네. 그 코덱스 200 안에 보면 코스피 200 종목을 거의 사놨는데 국제한 건데. 똑같이 평가받잖아요. 네. NAV 해가지고 Net Asset Value 해가지고 그 안에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랑 그렇죠. ETF의 시총 가치랑
같아야 되잖아요. 네. 자, 이거랑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근데 어떤 그거는 차이가 아니다.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자, ETF를 샀어요. 코덱스 200을 샀는데 네. 제가 1억을 샀다가 돈이 필요하네. 1,000만 원을 팔아요. 네. 코덱스 200 1,000만 원을 팔면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코덱스 200을 운용하는 운용사가 있잖아요. 네. 삼성자산의 운용사가 있는데 네. 자, 시가총액이 지금 조 단위가 넘어요. 네. 근데 전부 다 환매를 해요. 그러면 좌수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러면 삼성자산운용에서는 그만큼 주식 팔아요. 좌수가 줄어든 만큼 그렇죠. 똑같이 팔아가지고 현금 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지주사들 자, 주 LG가 들고 있는 LG전자 34%, 주 LG가 들고 있는 LG화학 34% 팔아요. 안 팔잖아요. 안 팔죠. 경영권 때문에 못 팔잖아요. 네. 그래서 지주사가 들고 있는 밑에 자회사는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서 안 파는 주식이에요. 그렇죠. 현금화 되지 않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고에 넣어놓고 그 열쇠를 대주주만 갖고 있는. 갖고 있고 안 꺼내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자, 그나마 금고 안에 금이 들어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의 역사를 보세요. 기업의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평생 안 팔면 40년 안에 살아남는 기업이 일본만 하더라도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이 30년, 40년 영원히 안 팔고 갖고 갔을 때 이 기업의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될까? 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없는 자산을 지분 가치가 얼마니까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디스카운트 요인이에요. 현금화 되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지주사 갖고 있는 자회사는. 자, 그렇다면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LG엔솔 지분을 82%나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LG화학의 외국인 주주들이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네. 그 외국계 그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의 이사진들이 우리 회사 주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LG엔솔 지분을 팔아서 네. 거기서 들어오는 현금으로 LG화학 주식을 사서 소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팔아서 배당으로 주면 됩니다. 그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 주라고 했더니 그거 얘기했는데 그거 LG엔솔 주식은 팔 수가 없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왜 팔 수가 없지? 82%를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LG엔솔에 좀 높은 신분이 계셔가지고 못 파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높은 신분이 얼마 전에 그만두시면서 주식 팔고 나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또 팔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그 지주회사가 들고 있는 자회사 현금화 시켜서 그걸 주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절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에 경영 쇄신하고 있잖아요. 네. 쇄신하고 있는데 주주들을 위해서 우리 주가도 좀 많이 올려야 될 텐데 하면 카카오 밑에 있는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자회사를 키워서 내가 팔아먹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으로 카카오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한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돼요. 그 한 번을 보여주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카카오가 저렇게 벤처기업들 잘 키워가지고 저렇게 높은 가격에 팔아먹고 그게 주주의 가치로 귀속이 되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 가치가 진짜로 모기업 지분 가치, 모기업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 뭐 쪼개기 상장, 이중 상장 지금도 문제고 예. 또 뭐 IPO 준비한다는 게 올해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주식 장사. 네. 지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시가총액하고 주식수는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주식수가 줄어드는 미국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상장해서 주식수는 계속 많아지고. 네. 방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건데, 자, 미국은 내가 주식을 가만히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이 단타치기 하는 매물을 받아서 사서 어떻게 해요? 소각시켜버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애플 주식이 100주가 있어요. 네. 근데 매번 5주씩 사서 없애버려요. 네. 근데 나는 꼭 들고 있어요. 음. 그러면 마지막 95주를 다 사서 소각시켜버리면 나만 남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애플 전체의 기업 가치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위대하고 좋은 계속 갖고 기업을 있어야죠. 가만히 알박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팔 필요가 없는데, 자,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알박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다가 주주한테 돌려주지 않아요. 기업의 성장을 돌려주지를 않고, 또 보면 꼭 이상한 짓을 안 하더라도 자, 100억을 가지고 처음에 자본금이 1000억인데 100억 계속 벌어요. 네. 근데 그 돈을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안 하면 10년 지나면 자본금이 어떻게 되죠? 엄청 커지죠. 2천억이 되죠. 예. 2천억이 되는데 100억 벌고 있어요. 예. 뭐야? ROE가 5%네? 네네. ROE가 5%? 그러면 형편없는 회사. 미국채 그냥 5%, 4% 사는 게 낫지 않아? 차라리 미국 국채 사는 게 낫죠. 예, 그런 식으로 ROE가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 아, 이거 투자하느니 그냥 그 회사, 야, 회사채 사라, 회사채. 회사채는 확실하게 5%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안 돌려주는데, 네. 예, 안 돌려주는데 미국 기업처럼 알박기 하고 있으면 안 돌려주는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경기 모멘텀이 꺾어지면 다시 고로받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미국 책 많이 보잖아요. 네. 아, 장기 투자하라. 10년을 끌고 가라. 워런 버핏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워런 버핏이 오셔가지고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주주한테 기업 성장과 주주 가치의 성장이 안 같아요. 예, 기업 가치 성장은 이렇게 가는데 주주 가치는 이러고 가니까. 워런 버핏이 만약에 한국에서 투자 시작하셨으면은 뭐 여전히 저기 대우매종이나 에스트레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달라져야 하는 거고, 이제 막 그 출발점 네. 이제 뭐 땅 소리 났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즈음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이 변화에 민감하게,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체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Y 스트릿인데, 네. Y는 뭐 3x 제곱 플러스 이래 함수라고 보면 x가 뭐예요? 변수잖아요. 예, 예. 변수가 y 값에 어떻게 영향을 네. 주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번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은 분명히 이 Y 한국 시장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변화의 시작은 맞아요. 그런 시장이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맨날 우리 박세익 대표님한테 지금 사야 될 때입니까? 팔아야 됩니까? 막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되는 시장. 네. 우량주로 쭉 가도 되는 시장.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게 25년 상반기 시장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네. 했고요. 이거는 이제 경기가 돌아서는 신호가 ISM 제조업 PMI 지수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25년에 대한 좀 그림만 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예. 고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과거에 이런 물가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주식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물가 고통이 끝났을 때. 네. 예. 주식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물가를 해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물가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물가 상승 이상의 매출 증가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그대로 내가 만드는 제품의 그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전가 못 시키는 기업이 있어요. 예. 이게 투자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전에도 양복을 살 때 30만 원 주고 샀었는데 10년 전에도 30만 원 주고 샀고요. 지금도 보면 30만 원 주고 양복을 살 수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 물가 올라간 거에 비하면 양복 회사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이잖아요. 예. 근데 아이폰은 60만 원 하다가 지금 150만 원 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지금 뭐 폴더블 나오고 하면서 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자동차 좋았는데 제네시스 브랜드라는 걸 만들면서 평균 ASP가 또 높아졌죠. 엄청 비싸죠. 그래서 P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는 주식이 최고인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물가 상승이 있고 나서 사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물가 상승에 페드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비교가 되고 비교를 했던 시점이 언제인가 보면 80년대 초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오일 쇼크 끝나고 네, 80년대 79년부터 80년대 초. 예. 79년 8월 달에 그 유명한 폴 볼커가 페드 의장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8년을 해요. 87년까지. 그때 이제 시장 작살 내놓을 때. 네, 시장 작살내는데,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주식 시장 보면 79년, 74년 1차 오일 쇼크 때랑 79년 그때는 한 50% 빠지기도 한데 네. 정작 금리를 막 20% 올리고 말이 많았던 80년, 81년, 82년 있잖아요. 그때 주가가 28%밖에 안 빠져요. 이번에 28%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미국 네. 시장이. 그래서 실제로 주가는 많이 안 빠졌었는데 그때도 보면 PER이 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82년도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거든요. 네. 그 정도로 리세션이 그때 더블 딥이 왔었죠. 네. 80년도 후반에 리세션이 한번 오고 81년 하반기부터 82년 한 8월까지 두 번째 리세션이 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한 28% 빠지는 듯 하다가 회복하고 결국은 81년, 82년 보면 주가가 플러스가 나요. 플러스가 나면서 그 이후로 87년 우리가 블랙만데이 기억하시죠? 네. 87년 10월 블랙만데이가 있기 전까지 주가가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기업 실적 발표에서 나오듯이 그냥 간단하게 넷플릭스 최근에 만원 올려서도 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물가를 올려도 그만큼 제품 가격을 올려도 물가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그 가격에 산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83년부터 87년 블랙만데이가 올 때까지 랠리가 왔었거든요. 그 와중에 대통령은 그때 누구였는가 보면 80년도 그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었고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Make America Great였어요. 그걸 지금 트럼프가 똑같이 따라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는 보면 이번에 트럼프가 되기 힘든데 저번에는 제가 확률적으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했다가 틀렸어요. 네, 그때 바이든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도 확률적으로는 바이든이 그때도 될 가능성은 높긴 한데 제가 그런 건 잘 못 맞추니까. 근데 어쨌든 어떤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이번에 미국 시장의 그 상승 랠리는 내년까지는 최소한 지속된다. 요 부분을 머릿속에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지. 안 그러면 조금만 꺾이잖아요. 작년 3월에도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생기니까 이제 진짜 꺾이나 보다. 시스템 위기, 금융 맞아요. 위기가 오나 보다 이랬잖아요. 네. 지금도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뉴욕의 조그만 은행들 무너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큰 그림이 없으면 불안해서 주식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AI 모멘텀이잖아요. 네. 그러면 AI가 지난 바로 앞에 메타버스라는 건 좀 달라요. 네.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는 구체적인 그림이 없었어요. 아, 저커버거가 이름도 메타로 바꾸고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 세상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VR 쓰고 뭐 이거 멀미 나는 거 그게 이래 안 와닿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용화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줬다면 이번에 챗GPT 같은 경우 보면 생성형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거 보면 와 이런 게 돼? 내가 일일이 검색 안 해도 딱 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네. 엄청난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오는 그렇죠. 기술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20년 동안에 우리 생활에
엄청난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왔던 거는 결국은 온라인이고 모바일 세상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글이 탄생했고 아마존이 탄생한 거잖아요. 네. 그런 탄생에 있어서 처음에 닷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주가가 버블 수준에서 끝나요. 버블 수준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생산성 혁신을 가져오고 오는 기술이 탄생하잖아요. 버블이 나오고 끝납니다. 근데 지금 AI와 관련된 기업들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PR이 30배밖에 안 되죠. 얼마 전에 500불 갔는데 130불 찍었다가 500불 왔는데도 뭐야 PR이 25배네? 왜냐면 이익이 나니까. 근데 그때 닷컴 때는 이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거품이 났었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AI 혁명을 너무 단발성 테마로 끝날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400 넘었었을 때 다모다라는 교수도 그랬고 막 밸류에이션 논란 막 일었었는데 그랬죠. 팔았다 하면서. $700 부분까지 또 와 있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또 그만큼의 실적이 나오고 엔비디아 스스로도 가이던스도 올리고 있고 그래서 AI는 확실히 이제 생산성 혁신을 가져온다라는 측면, 메타버스와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앞전에는 QRP 매출과 이익이 함께 오르는 기업들을 네. 보면서 이건 이제 실체로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좋은 뷰 너무나도 끝까지 감사합니다. 네. 역시 박세익 대표님 만나면 저희가 많이 얻어갑니다. 그게 좋은 실적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투자자분들의. 네, 투자자분들에게. 네네. 그래서 또 우리도 항상 채슬리 투자자분의 도움도 또 많이 받아야 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